안녕하십니까. 본 사업단에서 1-1 기초 원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환경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희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 내에서 존재하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그 발생원을 규명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서버의 과제명은 외부 환경 및 활동도 기반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추적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다 동일하고요. 총 연구비가 저희들이 전체로 한 45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뭐 대부분 상당 부분이 현장 시료 채취하고 심층 분석, 케미칼 성분하고 부유세균을 추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은 3개 세부와 2개의 위탁기관으로 팀을 구성해서 교실 내 미세먼지 발생 규명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은 3개의 세부로 되어 있고요. 그 각 세부별로 궁극적으로 이 교실 내에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을 규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 서브에서는 1-세부죠. 내부 미세먼지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분석하고 또 수형 모델링을 통해서 발생원을 추적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세부에서는 건물 실내와 실외 사이의 침투, 침기 현상, 즉 외부 미세먼지가 어떻게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가, 창호나 복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3세부에서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구조물의 역할이나 그 학교 발생원으로부터 어떤 미세먼지가 학교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세 개의 세부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실내 미세먼지 발생원 또는 그 미세먼지의 특성을 규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작년 8월,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현장에서 2학기, 보통 학교 공기질에 관한 연구의 특성상 학기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 현장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들이 방학을 했을 때는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모델 돌리고 그런 보고서 쓰고 뭐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금년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금년 4월까지가 이제 1차 년도인데요. 1차 년도 그리고 이제 2차 년도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어디서 비롯된가를 찾으면서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노출되는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저희 1-1 서브의 목표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표 말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가 논문이나 특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해 놓은 거에 잘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각 세부별로 한 거를 상세하게 나누어서 각 세부별로 연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1-1 서브가 3개의 세부와 2개의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세부에서 진행한 내용은 오염원 확인 및 발생 특성 규명입니다. 궁극적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또 교실 외 또 특별활동실, 체육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저희들이 채집을 해서 채취해서 분석하여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진행하는 거에서 3차 년도까지 1단계 연구를 거의 끝냄으로 해서 발생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적을 하고요. 마지막 2단계 4, 5차 년도에도 연구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경우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델을 세우고 예측하는 지표를 만들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하고자 합니다. 1차 년도에 저희가 일단 선택한 현장은 서울 도심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방배대로 또 사당대로가 서로 마주치는 이 동네가 굉장히 동작구 여기가 굉장히 차량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로를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도 그렇지만 대체로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도로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대로보다 동쪽에 있는 학교 2곳, 서쪽에 있는 학교 2곳, 그 다음에 사당대로까지 겹치는 학교를 섭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조사를 다음 그림과 같이 샘플러를 놓고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이 표는 각 그 학교 현장, 연구 대상 학교 현장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학교 교실 내 학교 자체를 갖다가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부의 미세먼지, 환경, 공기질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다면적인 연구를 조사를 해보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또 샘플링을 해서 그 미세먼지의 성분 조사 분석을 통해서 추적하는 거, 발생원을 추적하는 그거와 동시에 실시간 변화량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공정시험법에 준한 측정도 진행을 하였고요. 화학성분 분석, 또 부유세균도 채집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실내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부유세균이 존재하는가 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의 움직임,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외기 농도고요. 이렇게 그래프 상세하게 이렇게 선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 실내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PM10이고 이게 PM2.5가 움직이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측정한 이게 PM2.5고요. 이 회색이.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PM10입니다. 그래서 PM10이 PM2.5보다는 많은 게 항상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실내에서 이렇게 방과 후에는 외부와 마찬가지로 PM10 대비 PM2.5가 한 7, 80% 되는데 요 실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애들이 수업하는 활동 시간에는 아무래도 PM10의 농도가 PM2.5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차이가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학생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PM10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른 학교 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한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빅데이터 수준입니다. 하도 다양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원 데이터 또 캘리브레이션 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본 사업단의 4세부 쪽, 4서브죠. 4서브 쪽으로 다 옮겨서 세밀한 데이터들은 그쪽에서 아마 데이터 처리 또는 빅데이터 통계 처리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얻은 데이터들을 저희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것들만 선별해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미세먼지 추세가 PM10보다는 PM2.5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PM2.5에 대한 내용을 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그 정량, 중량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PM2.5가 많이 있는가 그거를 여기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카본 성분, 요새 EC, OC라고 하는 탄소 성분을 분석을 했고요. 이 탄소 성분 분석을 통해서 사실 어디서 이 미세먼지가 외부, 주로 이제 탄소 성분은 외부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내에서 탄소 성분은 OC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멘탈 카본 같은 거는 바깥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성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추적할 때 늘 분석하는 항목들이 이온하고 금속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통해서 각각의 미세먼지의 기원을 추적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 PM2.5의 농도값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학교 교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 이건 물론 이제 24시간 평균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 사실은 저희들이 측정한 거는 뭐 이제 4일 평균을 가지고 3일 또는 뭐 일주일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한 겁니다만 어쨌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쪽에서는 체육관이란가 외기에서는 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더 상세한 결과입니다. 실내 PM2.5가 만약에 22.8 마이크로그램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중에서 탄소 성분이 10.2 마이크로그램, 이온 성분이 6.8 마이크로그램, 금속 성분이 3.5 마이크로그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성분들이 각 미세먼지 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용 모델을 통해서 각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발생원별 기여도를 평가한 겁니다. 서울 지역의 5개 초등학교 교실 측정 자료를 이용해서 수용 모델을 한 결과 오염원이 7개 정도의 오염원이 일곱 개 정도, 일곱 개죠. 일곱 개 정도의 오염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농도 사례가 있었을 때, 황사라든가 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었던 그 날짜는 E5가 있거든요. E5 학교를 저희들이 측정하고 샘플링을 할 때 고농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 교실 내 오염도가 기준 농도인 35 마이크로그램, 3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농도가 있었고요, 발견됐고요. 외기의 주요 오염원들이 주로 2차 외기 오염원 중에서도 2차 오염원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2차 오염원 물질들이 한 55, 2%까지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한 건 더 조사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차 기온 미세먼지들이 사이즈가 훨씬 작거든요. PM2.5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학교 교실로 인필트레이션이나 페니트레이션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실 내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들 가운데 외부에서 기원한 것들은 2차 오염원 물질, 2차 미세먼지가 많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심층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NIOC 전문 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굉장히 행운인 게 소관의 교실 내 바이오 에어로졸에 대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발표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희들이 방배초, 이수초, 사당초 3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차년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평택 지역과 안성 지역에 있는 3개 학교 샘플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분석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생물 세균하고 곰팡이에 대한 정성 분석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면서 또 미생물 군집의 조성을 확인했고 또 시료 간의 군집의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균의 정량 분석은 qPCR로 수행하였으며 또 유니버설 프라이머로 표준 곡선법을 사용해서 세균의 정량적 수치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지수와 환경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미생물 군집 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이오 전문이 아니라 전공이 아니라 이 내부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세균의 이름 명칭이라든가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돼서 오프라인 발표를 하게 될 기회가 되면은 그때 이 본 연구를 담당했던 여민경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보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나타난 결과 속 수준의 상대적 풍부도 분석 결과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쭉 나와 있고요. 왼쪽은 세균이고 이 슬라이드에 오른쪽은 곰팡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사람과 관련된 세균이 다소 분포됐다 하는 얘기인 반면에 곰팡이류는 나무, 목재 재료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이는 교실의 재질이 나무가 많다, 목재와 관련된 게 많다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균은 대부분이 사람의 피부에서 점막, 장에 서식하는 속들이 군집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된 속과 토양이나 물 같은 주변 환경에서 서식하는 속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요 나무 관련된 거, 사람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실내 세균의 주요 공급원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에치로박테르 또 마이크로코로커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런 세균 종류들을 어디서 발생되는가, 주로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자의 곰팡이는 실내와 실외 환경에서 식물의 기생하고 공생하는 속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런 곰팡이들을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고 대부분이 아마 식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그런 곰팡이들이 교실 내에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균은 이제 시료가 얼마나 유사한가 서로들 그러니까 교실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죠. 샘플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 에어로졸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 기온이라든가 주변의 습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세균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료 간의 차이도 많이 있고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학생들 뭐 남학생 여학생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곰팡이 같은 거는 학교 시설물에 관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실외 기온, 실내 습도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 에어로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뭐 풍속, 밖에서 보는 풍속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균 자체가 실내외 모두 온도와 균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곰팡이는 실내에서는 학생 수, 실외에서는 풍속과 균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외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질 지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에 따라서 예측하고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발표될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내 특히 학교 민감계층이라고 불리는 어린 학생들이 체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AQI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하나 나온 것이 유사한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WHO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그 인덱스 지표요. 학교 교실 내 IAQ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예측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당 선생님이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해라, 벤틸레이션을 해라, 공기청정기를 돌려라, 뭐 창문을 열어라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지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세부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행운이었던 연구가 바로 이 챔버 테스트입니다. 그동안에 뭐 자잘한 뭐 작은 인위적인 챔버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실을 그대로 모사해 놓고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변수를 주어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과연 교실 내에 어떤 행동들, 어떤 환경들이 미세먼지의 양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어떻게 미세먼지가 실내에서 거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대형 챔버를 저희들의 위탁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교실 내부 구조는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을 현장 답사해서 그대로 모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교실의 길이는 유지하되 높이는 좀 길이하고 높이 크기는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약간 3분의 1 정도의 모사 챔버 구축을 통해서 너비를 약간 줄여서 조금 좁은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입문이라든가 창문 이런 거는 실제 교실하고 동일하게 설계를 했고요. 바닥재의 경우도 바닥재에 따라 이제 그건 이제 3차년도에 진행할 건데 바닥재에 따라서 미세먼지 비산량이 다르거든요. 그 교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올라오는 양이 그래서 바닥재도 변경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사 챔버 쪽에 이제 미닫이 문 같은 거 전면으로 보면 그런 걸 달아서 문 열고 닫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모사 챔버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거동을 연구하는 건데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사진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 맞춰서 이제 학교 건물 모사 챔버를 제작하였으며 철도기술연구원의 야외 워낙 크기 때문에 야외 실험 공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사 챔버 자체는 바닥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 했고 실대형 이제 환경 챔버의 경우 이 챔버 자체가 그러니까 큰 챔버 내부에 우리가 만든 교실 챔버가 안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바깥 환경도 제어할 수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교실 내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도 모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대형 환경 챔버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만 가능한 그런 어려운 실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센서들을 쭉 설치를 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장치도 뭐 몇십 개죠. 20개 이상 설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센서제는 간이 측정기 1등급 이상 받은 간이 측정기를 전체를 쭉 사서 측정을 했고 3초 간격으로 미세먼지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이세부의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구 목표고요. 이세부는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 건물의 범주, 그러니까 건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어떤 창호로 구성되어 있는가, 복도와 교실과의 관계는 어떤가, 어떤 방향은 어떤가, 남향인가, 운동장과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가. 그래서 건물들을 좀 분류해서 각 건물별로, 건물의 특성별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어떻게 유입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인접도로, 학교 위치, 또 지붕, 외벽이라든가 바닥 구조, 공조 방식, 건물의 출입문 형식, 환기 방식 등 43개 요소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4세부, 본 사업단의 4세부의 법 제도 과제와 연관해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샘플링 할 때 같이 함께들 가서 주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는 방과 후 시간에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교실의 기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시한 블로워 도어 테스트이고요. 또 교실 출입문에 이렇게 설치해서 압력을 가하여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량을 측정합니다. 기밀을 잘하면 작은 양이 검출될 겁니다. 오른쪽은 제실자 호흡 혹은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추적 가스법을 이용한 침기량 평가의 모습입니다. 침기량이 낮으면 외부에서 전달되는 공기량이 작으므로 미세먼지가 덜 전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별로 이렇게 다양한 특성이 있고 그 건물에 따라서 창호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침기 통과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건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의 유입 유출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교실 내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외기로부터 교실 내로 제어 없이 유입되는 외기를 뜻하는 그런 침기입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실내외 이산화탄소 농도의 시간 이력을 이용하는데 침기량을 산정할 때 센서의 정확도와 센서 노이즈를 줄여주는 데이터 처리 방법과 측정 오차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센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 가스를 이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과 그 외부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이력은 센서 측정 값은 잘 유지되면서 노이즈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였고요. 시간별로 이제 산정된 침기량을 정리하고 침기량의 외기 기상 조건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값에 대한 유의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 본 실험은 장시간 필요하는 거예요. 원래는 막 며칠간 일주일간 계속해야 정확도가 상승하지만 학교 여건상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빙랩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하겠는데 글쎄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4시간, 8시간, 뭐 12시간 이 정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그림은 블루어도 실험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각 교실의 기밀도 비교 결과고요. 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이력을 통해서 교실하고 체육관의 침기량을 평가한 1차 연도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학교 설립 연도에 따라서 건물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기밀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내에서도 오히려 교실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기량 자체는 대부분 학교에서 0.6 ACH 미만으로 정도로 침기량이 꽤 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해서 범주 카테고리를 정하고 건물들이 과연 어떤 학교는 어떤 건물들로 구성됐다 위치에 따라서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실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 미세먼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계수나 뭐 침착률 같은 거를 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가 교실로 유입되면서는 이제 좁은 통로를 통과하고 아주 좁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마이크로 사이즈입니다. 일부는 제거되고 또 뭐 침입계수는 뭐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을 통해 가지고 농도 이력간 예측한 거와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한 모델과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한 모델들 데이터를 서로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반경험적인 모델을 도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좀 더 상세한 데이터 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산정한 학생 비제실 기간 중에 미세먼지의 입경벌 침입계수와 침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경 1마이크로미터 부근 입자의 침입계수가 가장 높고요. 그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 항상 그렇습니다. 그건 입자, 에어로졸의 특성입니다. 외부 공기가 가지고 있는 단위 부피당 입자의 절반 정도가 침기를 통해서 교실 내로 전달될 수 있고 또 입경이 큰 경우는 침착률이 커 빨리 제거되지만 작은 입자가 실내에서 더 오랫동안 부유하고 있다. 이런 통상 일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입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3세부인데요. 1세부가 실내에 초점을 맞췄고 2세부가 실내외에 된다면 3세부는 실외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범주와 우리나라 있는 11,600개인가요? 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 환경적으로 그 DB를 구축하고 있고 또 센서 노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현장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우리나라에 11,600개인가 60개인가요? 학교 전체를 갖다가 어, 이제 카테고리 환경별로 카테고리를 내는 뭐 그런 작업을 지금 1차 연도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1차 연도에는 한 4,070개 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범주와는 미세먼지와 30개 정도의 미세먼지 관련 인자 자료를 수집해서 그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 내 위치한 한 4,070개 학교의 일별 농도 값을 예측하였습니다. 학교 지점별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최단 거리에 있는 AWS 값을 일단은 이용을 하였습니다. 국가 측정망 자료를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가 미싱되고 빠진 경우들이 있고요. 불일치하는 것들은 반복 작업을 통해서 차순위 값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학교 범주화를 사실은 학교 범주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범주화에 맞춰서 필요한 학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장 샘플링을 하고 농도 측정을 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데 뭐 과제 사업의 특성상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범주화는 범주화대로 가고 또 학교 현장 테스트는 하고 나중에 저희들 최근에 이제 서로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학교들이 이 범주화로 예측한 몇 등급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농도값에 따라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일단 구분을 하였습니다. 나쁨,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일수를 합산해서 느슨한 기준, 엄격한 기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느슨한 기준으로 예측 결과를 분류할 경우 대부분의 학제에 4등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는 3등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 등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느슨한 기준하고 마찬가지로 4등급이 가장 많이 분포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 아닌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주변 환경 외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수준 높은 또 정밀도가 높은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외기 환경을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이제 국가 측정망이 있습니다만 개발을 해서 한번 현장에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센서 노드 제작을 하는 걸 진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에는 현장 측정을 위한 장비 제작하고 또 이제 확보한 장비를 QA, QC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PM 센서 노드를 갖다가 17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스텝 보정 과정을 통해서 각각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농도를 보정을 하도록 했고요. 또 확보한 초음파 풍량 풍속계는 일반적인 AWS와 비교해서 성능을 확인을 했고요. 또 다양한 난류 특성인자와 파워 스펙트럼을 산출할 수 있는 매트랩 코딩을 자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현장에다가는 부산 본 3세부가 부경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범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센서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공간적인 미세먼지 분포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어서 라이다 기법, 오래된 기술이죠. 라이다 기법을 한번 외기 측정에 좀 적용을 해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의 고도별 분포와 농도에 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칼라로 제공되고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평광 소멸들을 이용해서 얼음으로 구성된 구름하고 황사 그리고 일반적인 구름 이렇게 에어로졸을 종류로 구분을 하고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 산출 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평광 소멸대나 후방 산란계수를 이용해서 황사나 PM10, PM2.5를 서로 구분할 수 있었고 또 종류별로 라이다 B를 적용해서 소산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질량 농도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치 모델링인데요, CFD요. 그리고 확산 모델이라든가 수용 모델, 특히 확산 모델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장거리, 먼 거리 쪽에 대한 모델링, 확산되는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사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변 환경의 미세먼지가 학교 운동장 건물 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단거리입니다. 그럼 근거리는 과연 확산 모델로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치 모델인데요. CFD를 이용해서 각각의 구조물들 또 지형 이러한 것들이 발생원으로부터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학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또 추력이 되는지, 엑셀러레이션이 되는지 아니면 저항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치적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단 테스트 지역은 부산 광복동을 대상으로 3차원 지형과 건물 자료를 구축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애니메이션들은 시설물의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목과 펜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치 모델 계속인데 AQMS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유입 농도로 사용해서 이 모델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별로 측정 지점별로 재현성을 조사해서 조사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D는 중재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CFD 트리가 그러니까 CFD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냥 중재 효과를 반영하지 않지만 CFD 트리라는 우리 모디파이된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는 중재 효과를 포함하고 CFD 월은 펜스를 사용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여기에 보듯이 그냥 일반 CFD와 추리 CFD 그 다음에 펜스 CFD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서풍이 이제 그쪽도 서풍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수목과 펜스 설치에 따른 미세농지의 변화를 보았을 때 오히려 수목이 풍속 감소 효과를 주기 때문에 수목이 식재된 풍하측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였고 펜스의 풍상측에서는
현세에 의한 상측 풍속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여도 평가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그동안에 학교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가지 국내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간되어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오 레이쇼라든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법을 통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1세부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수형 모델을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라면 3세부 여기서는 내외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외부가 내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겁니다. 즉 기여도는 정확한 배출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 5개 학교 이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측정했던 분석했던 5개 학교에 대해서 실외 PM이 실내 PM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한번 농도 분포를 가지고 분석하고 추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PM 2.5와 PM 1 농도가 학교 교실 내부가 그 주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 경향이 PM10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PM10이 실내 공간에서 학생들의 활동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M2.5나 PM1은 외부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내부가 조금 외부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PM10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학생활동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외 유입량 대비 얼마나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1차년도에 수행했던 것,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챕터를 나눠서 2차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 금년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미세먼지 연구 농도 기초 원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교를 현재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7개 측정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 주에 지금 저희가 전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측정 분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접근도 어렵고 굉장히 학생 수업 활동도 제한적이고 또 저희가 원래는 최소한 4일, 2주 이렇게 특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약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학생들과의 접촉이 괜한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주까지 해서 대전 초등학교, 대전 지역 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차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2차년도가 사실은 3월 달에 황사가 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늦춰지고 있고 또 접근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평택 1학기 때는 평택하고 안성 지역을 했고요. 안성 지역이 저희 범주와 결과 굉장히 미세먼지 공기질이 안 좋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을 했고 평택은 아무래도 항구와 그 산업지대 신흥 요새 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택에서 측정한 모 학교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변화량, 교실 내 미세먼지 변화량, 외기의 변화량 등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우라고 쓴 게 비입니다. 비가 올 때 아무래도 바깥의 공기도 떨어지고 미세먼지 양이 떨어지고 실내도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료를 이렇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는데 보통 일주일. 근데 시료 채취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장비가 캘리브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필터 준비가 돼야 되고요. 3번 연속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값 내고 그 다음에 필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료를 측정할 때 측정하기 전에 공정시험법에 맞추어서 그거를 항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한 다음에 무게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량이 모아지면 그걸 다시 건조하고 사전 뭐라 그러죠? 산화를 시키나 태워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석 전문센터 저희는 이제 목포대학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추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평택 지역과 안성 지역 시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가.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IO 레이쇼라는 건 뭐냐면 인도어 대비 아웃도어, 아웃도어 대비 인도어량이 PM 2.5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인도 값들이 그 아웃도어 대비 한 8, 9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M 2.5, PM10 공이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에어로졸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생물이요. 부유세균. 그러니까 2차년도의 경우는 방역이 실내 환경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2차년도에 만정초, 장원초, 신흥초 같은 세 개 학교에 대해서 시료 포집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2차년도 때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돼서 그런지 1차년도보다는 박테리아의 cDNA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방역 주기가 짧아서 오히려 학교 박테리아의 cDNA 농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교실에 책상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또 교실 학생 수가 감소됐고 바닥 물 청소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한 박테리아의 cDNA 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1차년도 대비 낮은 기준 농도에서 NGS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고해상도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챔버 시험 결과인데 지금 1차연대 제작된 학교 건물 모사 챔버에서 제실자 활동에 따른 바닥 일렁임 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사 챔버를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실험을 막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계속 장치 자체를 개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분사 장치 같은 거, 미세먼지 분사부,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장치 위치, 실험자의 활동 공간 이런 것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 분사 장치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대면 평가라 그럴까요? 대면 발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자 활동 공간이라는 것은 실험자가 걷고 또 빠르게 걷기, 뛰기,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상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가능하게끔 여건이 가능하게끔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하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바닥에 쌓인 미세먼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비산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실내에서 어떤 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에 대한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미세먼지 침적 질량 논문은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 관한 건 또 없거든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모사 챔버의 미세먼지 침적 질량 조건을 0.3g/제곱미터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예비 실험을 통해서 아리조나 테스터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사 챔버 내에서 미세먼지 거동인데 제실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연구원 네, 뭐 연구 윤리 뭐 이거 승인을 다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초등학생이 이 실험실 챔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실제로 그 모사 챔버의 로딩 매스 조건을 구현한 뒤에 제실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산이 어떻게 되는가, 걷기, 뛰기, 뭐 이런 거, 빠르게 걷기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 그 다음에 활동별 속도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저희들이 속도를 정했습니다. 걷기 후 3, 4분 후에 또 15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조사를 했고요. 일주일을 한 사이클로 해서 미세먼지 분사, 미세먼지 비산 실험, 그 다음에 또 챔버 청소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이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챔버 실험이 계속 막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이 요새 제한이 많으니까 실내에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번 1-1 사업 책임자로서 실험실에서 연구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좀 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실자 걷기에 따라서 모사 챔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 변화가 그림과 같고요. 뭐 챔버 내 온도는 24도, 습도는 45% 일반 조건에서 일단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평균 몸무게를 가진 실험자가 정해진 속도 약 1m/s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반복 실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반복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걷기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징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챔버 실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목표 중에 하나가 챔버의 외부 온도와 습도에 따른 미세먼지 비산 특성을 실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부 지역,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3년간 기상 현황을 분석해서 그러한 조건, 강우가 없을 때, 또 강우일 때, 습도가 높을 때, 이러한 것들, 기상 조건들을 최근 3년의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서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전체적인 진도는 저희들이 사실 1차 연도라고 하지만 1차 연도 굉장히 9월 이후에 이렇게 10월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간도 짧고 더군다나 2차 연도는 코로나 상태라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바람에 학교라든가 여러 기관에서의 협조도 잘 진행이 되질 않고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여건들 변화가 더 좋은 실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 오히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색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저희는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외에서 실내로의 침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500개 건물에 대해서 성능 DB 구축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교 연령과 창호 교체 이력의 침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5개 초등학교 22개 교실, 체육관 등에 대해서 기밀도 평가를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침기량의 상세한 평가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건물 성능보다는 출입문의 기밀 상태나 건물 관리 상태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설립연도와 창호 설치연도에 따른 기밀 성능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설립연도 및 창호 설치연도와 기밀 성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성능보다는 유지관리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들이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리노베이션 되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중창으로다든가 창문의 기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장 사진들입니다. 학교 교실 내 기밀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별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연결이나 다른 부착물을 설치하면서 천정 관리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 창호와 벽면 사이에 틈이 생긴 채로 마감이 되지 않았거나 또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출입문과 바닥 또는 상부 사이에 틈새가 크거나 또는 바닥에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침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판단이 됩니다. 1차 연도에 이어서 2차 연도에 학생들이 교실에 제시를 할 경우 침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산정 방법론을 보고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코릴레이션 하고 또 뭐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제실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침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학생이 교실 안에 없을 때 측정한 침기량에 비해서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의 침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그러므로 해서 미세먼지 전달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을 경우 측정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침기량 평가 결과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없을 때 비해서 침기량이 학생들이 있을 때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미세먼지 전달량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상세한 측정 데이터들인데요. 침입 개수, 침기량, 침착률 간의 상관관계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미세먼지들이 들어와서 바닥이라든 교실 바닥이라든가 벽면에 부착돼서 사라지는 그런 양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이세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험 방식을 다만 이제 좀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세부의 지금 2차 연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연도에는 이제 충청권역이나 영남권역, 1차 연도에 수도권 위주로 주로 했다면 2차 연도는 좀 더 확대해서 충청, 영남 쪽으로 이렇게 좀 미세먼지 그 농도를 예측해가지고 범주를 나눠 볼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을 구축했을 때 정확도가 약 95%, 예측 정확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충청권이 한 75%, 영남권이 70%, 71%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이 학교 범주한데 이거 계속 앞서서 구축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 미세먼지 농도 값을 예측했고 예측된 결과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느슨한 뭐 엄격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 충청권역은 대체로 2등급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한 단계 하향된 3등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영남권은 엄격한 기준, 느슨한 기준 다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일세부하고 같이 현장 저희들이 이제 다니는 대상 학교 현장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이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측정하는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다양하고 더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염물질이 바람장미, 장미도에서처럼 학교 외부의 센서 측정망 농도가 CO2 같은 경우는 CO는 평택과 부산 모두 항구로부터 유입되는 걸 제시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평택 쪽에서는 바람이 없는 조건, 부산의 경우에서는 중소규모 공업단지에서 유입을 지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기 중 농도가 기본적으로 낮은 환경, 금년에 아시다시피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현장 조사한 결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이고요. 인도 대비 아웃도어 레이쇼를 아웃도어 대비 인도어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다. IO 레이쇼를 보았고 이런 것들이 창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뭐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측면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2차년도 계속해서 이제 남은 기간에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을 시작했는데요. 전주와 부산 초등학교들에서 공동 측정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기상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행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는 수평 측정이 가능한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을 수행할 것이고 또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질량 농도 분포를 한번 산출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모습입니다. 지난 1차년도 결과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렸듯이 이 수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치 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FD에서 지형을 넣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 지형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란색은 CFD 결과고 초록색은 CFD 추리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DAPS는 풍속을 과대로 모의한 반면에 CFD나 CFD 추리 결과는 전반적으로 LDAPS 결과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모델을 모디파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차년도 5개 학교에 대한 기여도 분석을 수행했고요. 2차년도에는 범주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일세부에서 측정해준 데이터, 모아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3세부 외부 환경 영향 또한 대체로 잘 일정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의 1-1 서브의 작년도 1차년도 연구 결과와 2차년도 연구 진행 상황, 연구 결과 일부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좋은 변수로 생각하고 저희들 연구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